안녕하세요. 볼로니아 라가치상 수상작가 인터뷰를 맡게 된 작가 최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뵐 작가님은 그림자 하나를 쓰신 최승연 작가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최승연 작가님은 2019년에 오페라 프리마라는 부문에서 상을 수상하셨어요. 근데 이 오페라 프리마가 신인 작가의 첫 작품에 주는 상이더라고요. 네. 엄청 감격스러운 상이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연락을 받고 되게 기쁘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그 해에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이 나오기까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여쭙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네. 그 첫 책이 되게 늦은 나이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맞아요. 전에는 네. 어떤 작업하시다가 그림책으로 입문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전시 디자인 기획 일을 했었어요. 하고 하다가 이제 그림이 그리고 싶어져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그림책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혹시 그 라가치상 수상한 이후에 네. 전과 후가 혹시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그 첫 책을 내고 제가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메꿔 나가자, 좀 더 좀 완성도 있게 해 나가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문학이나 미술 분야는 네. 등단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수상을 하는 순간 작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림책 분야는 아직은 그런 시스템으로 잡힌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사실이 작가님한테는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아쉬움인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후졌죠. 네, 그림책에 입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서 네. 문턱이 낮은 장르여서 오히려 다행스럽다라고 느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내가 작가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계속 드실 것 같아요. 그림자 하나가 첫 책에 나오고 나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디어나 이런 데 블로그나 인스타에 제 책을 그림자 하나를 봤을 때, 그리고 전시나 뭐 강연이나 이런 공간에서 독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림책 작가구나. 이제 이런 자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상을 받는 순간이라기보다는 독자로부터의 반응을 받았을 때 그렇죠. 작가라는 인식이 더 들었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네. 제가 이 그림자 하나를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이 책은 이 표지에도 보여지지만 되게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동물들의 그 외양하고 행동이 굉장히 익살스럽고 사랑스럽게 잘 그려진 그런 책인데요. 네.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 생기고 거기로 이렇게 모여드는 동물들을 다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이 무대 위로 올리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네. 그런 주인공이 비인간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예술 장르예요. 근데 왜 일단은 그림책 작가님으로서 작가로서 이런 비인간인 생명체들을 주인공화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그렇게 그리고 싶어지는지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표현되시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동물이나 아니 자연이나 그런 매개체를 그림책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외양은 인간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 외양 비유적으로, 너머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네네.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거군요. 공감이 더 잘 자연스럽게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스며들듯이. 맞아요. 뭐 이렇게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으면 이를테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음.
저 또한 동물들이나 그런 자연적인 걸 더 보게 되면 그런 그림책들을 보게 되면 더 폭넓은 상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의 매력은. 네.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한편으로 또 독자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인간 생명체인 뭐 이를테면 동물이죠. 네. 에게 공감을 쉽게 잘하는 걸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 친구들은 동물하고 금방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수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 친구들은 반려동물들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린 친구들은 동물들하고 금방 공감되고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상상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자 하나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대충격을 느낄 만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그 시청자, 독자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는데 네. 이 짧아지는 그림자로 자꾸 동물들이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왜냐면 햇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네. 그날. 근데 이제 거북이는 자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기에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이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았던 이 동물들이 알고 봤더니 목각 인형이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네. 한번, 그 장면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이었던 존재들이 알고 봤더니 이 목각 인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놀던 어린이가 인형들이 뜨거운 햇빛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이었구나를 알려주고 네. 감동을 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은 특히나 현실하고 환상을 동시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도 한꺼번에 왔어요. 근데 작가님이 이 작품 만드실 때 네. 가장 뭔가 의도하셨던 부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업하셨던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림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독자가 가장 깊이 있게 내가 던지는 질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어린이라는 인간이 네. 목각 인형이겠지만 어쨌든 환상에서는 동물이었던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돌봐주는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작가님의 의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고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그게 시골에 자랄 때는 옆에 이제 가축하고 개나 동물, 고양이나 되게 주변에 자연적인 것들하고 같이 거의 친구처럼 지내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연찮게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서 주변에 그런 힘들어하는 동물들이 이제 눈에 하나씩, 자연들도 그렇고 눈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서 이 책을 풀어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반성문 같은 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은 더 같이 우리 사람들하고 좀 더 더불어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생명들이 사이좋게 좀 평화롭게 착취하지 말고 서로가 네. 공존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짐작이어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림자 하나 처음에 구상하실 때 이게 책 한 권이 될까 싶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 목각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주 짧은 순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보여주는 책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로서 어떤 이렇게 반짝하고 이런 거 만들어 볼까 하는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게 곧 그림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저는 이 그림자 하나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캐릭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사실적인 동물이 살아있는 동물처럼 이제 보이면서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고 클라이막스에서는 이게 목각이 인형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래서 그 캐릭터 부분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짧은 순간이어도 그 안에 표현이 어떠- 풍성하면 이렇게 맞아요. 그림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절제된 책이에요. 네. 딱 정말 필요한 거 이외에는 다 삭제가 되어 있는. 네.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는 배경도 보이지 않고 네. 그림자 하나라는 이 어두운 선이랑 동물들밖에 이제 안 보이게 돼서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좀 자극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컬러를 쓰셔서 이 컬러의 의미도 되게 강하게 다가오게 연출해 주셨는데요. 왜 첫 책이면은 보통은 작가들이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를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표현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푸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더미를 만들었을 때는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면서 되게 많이 걷어내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림자라는 물체 하나로 흘러가도록 해도 충분히 봤을 때 독자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많은 걸 넣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예. 작업하시는 시간 동안 계속 덜어내고 욕심을 비우는 과정이셨나 봐요. 네. 네. 맞아요. 그 제가 이 책 봤을 때 지금은 글 없는 그림 책은 아니에요. 짧은 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동시에 가까울 정도로 되게 짧은 네. 구절들인데 이게 글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덴마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 덴마크에서는 글 없는 그림책으로 출판이 되었거든요. 네, 그 책을 처음 받아보고 좀 새롭더라고요. 네. 네, 저도 더미가 완성됐을 때는 글을 넣지 않았어요. 글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안 넣고 이제 더미를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독자들이 아이들이 봤을 때 내가 던지는 그런 질문들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짧게 글을 좀 넣어보자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 늦가기 데뷔하신 작가시다 보니까 네. 그 데뷔 전에 계속 공부하면서 보셨던 작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림책 작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심어주었던 작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림책으로는 이수지 작가의 거울 속으로 그 책을 보면서 일단 글이 없잖아요. 그림으로만 표현이 되는데도 다 독자가 봤을 때는 각자 개인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현실과 판타지 속에 딱 중간 지점이 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해외 작가 작품 중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좀 심어주었던 작품이 있을까요? 그림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게 그 로베르토 이노첸티의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책, 그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림책 작가로서 꿈을 갖게 되었지만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네, 그림책을 더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사실 이 그림책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출판 관계자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남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저번요. 네,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것도 어쨌든 나름의 문법이 또 존재하는 책인데 초보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네. 그 문법을 바로 알긴 또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이 그림책 작가님들이 약간 사설 학교나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사이 그림책 학교, 시 그림책 학교라고 하는 곳, 뭐 한겨레 그림책 학교, 그림책 향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사설 교육기관들이 한국 그림책 시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여겨지세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했어. 음.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설 교육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림책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들 통해서 나온 데뷔작들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국 그림책 시장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데 되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한국 그림책, 특히 창작 그림책 쪽은 역사가 엄청 짧아요. 이 창작 그림책이라 하면 작가적인 그 주제의식 같은 걸 가지고 이 그림책 문법에 맞게 만든 책들을 말하는 건데, 그 전에 기획물로 나왔던 뭐 이렇게 전집류에 속해 있던 그런 그림책하고 이렇게 구분짓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창작 그림책이. 근데 역사가 아주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작가님 보시기에 요즘 한국 그림책들의 특징? 이게 감지되는 경향성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물을 내세워가지고 네. 그런 서정적인 책들이 많이 나왔다면 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예, 그런 책들, 그런 그림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에 좀 많이 달라진 점? 그렇게 한국적이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다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영상을 해외 독자들도 보실 예정이라서 해외 독자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한국 그림책 3권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책을 시작하면서 가장 재밌게 봤던 근정생 작가님의 강아지똥?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간 그런 의미를 던져줘가지고 되게 보고 저도 생각이 되게 많이 깊었던 책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김동승 작가의 엄마 마중이라는 책. 저도 그런 경험적인 게 있어가지고 마냥 이제 엄마만 기다리던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되게, 그림도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수지 작가님의 거울 속으로, 글이 없으면서 글 없는 그림책으로 나오면서 현실과 판타지의 그 세계 중간 지점에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언급해주신 책 3권 중에 강아지똥하고 엄마 마중은 진짜 한국적이라고 그쵸. 보여질 수 있는,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 세대의 네네. 작가님들이 한국적인 되게 토속적인 소재를 이용한 네.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림체도 맞아요. 동양화에 되게 가깝고요. 네네, 맞아요. 그거를 2개나 또 골라주셨네요. 아무래도 외국 분들이 봤을 때나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한국적인 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볍게 이제 우리 문화도 조금 우리 정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권하게 되었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은 이제 첫 책을 내신, 네. 아직까지는 출판된 책이 한 권인 신인 작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한국 그림책 시장이 지금은 되게 그래도 다이나믹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살아남기에 녹록한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림책 맞아요. 작가로 먹고 살기란 정말 정말 힘든 시장이거든요. 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네. 혹시 이런 시장에서 작가로서 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래야겠구나 하는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끈기와 인내인 것 같아요. 이 첫 책을 시작하면서도 한 권의 책으로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을 내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끈기와 인내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찰력, 많이 보고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왜 이제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지 많이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림책은 국적을 뛰어넘기에 너무 좋은 매체잖아요. 맞아요. 작가님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제가 해외에서 나온 책들도 그림책들을 많이 접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 그림책이라는 거는 국주불문하고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왜 쉽게. 그러는 걸까요? 그림책은? 그래요. 글쎄요. 근데 그림책을 보게 되면 작가가 던진 메시지 외에 또 다른 그런 상상력을 일으켜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적불문하고 그림책은 내가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책에는 어쨌든 여백이 되게 많은 매체잖아요. 그림책이 이렇게 은유적이고 시적으로 네네. 풀어낼 때가 많아서 네. 여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독자가 자기를 넣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네, 맞아요. 네, 어디에 계신 독자든 네. 되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할 맞아요.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네. 어쨌든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네. 어린아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이의 인간이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나 느낌을 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 원형 같은 거, 감정의 원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맞아요. 네, 국적도 상관없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어릴 때 인형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인간은 없을걸요? 어느 나라에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림책의 또 매력이 아닐까 가장 싶네요. 큰 매력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 세계 독자들이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림책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이 가장 큰 매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림책이라는 게.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그림자 하나 쓰신 최승현 작가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책을 한 권 낸 신인 작가들이 앞으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주신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